자, 제가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환율에 관련된 의견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금값과 관련된 의견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검토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이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금을 볼 때 먼저 이 부분을 볼까요? 자, 일단 모든 급에 대한 수요입니다. 얘가 2010년도 1쿼터부터 보면, 그래서 이 큰 추세에서 움직임을 보면 약간의 파동이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일정 궤도를 유지하면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크게 추세를 이탈했던 게 언제냐면 여기 보면 2019년도 한 1분기, 2018년도 4분기부터 추세적으로 2020년도 4분기까지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수요가 줄었어요. 그럼 이 시기에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공급이죠. 2028년도 4분기부터 여기부터 2021년도 4분기까지니까 2020년도 4분기까지 여기까지거든요. 얘가 공급이 추세적으로 줄진 않고 얘도 살짝 여기서 빠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었잖아요. 공급은 유지하고 있고 수요는 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공급이 안 빠지고 수요가 빠졌으니까 가격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사실 금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놓고 수급을 보면 금 가격하고 전체 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금이 이 공급에 대해서 비탄력, 약간 가격이 공급하고 큰 영향이 없는 거는 금은 소멸되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소멸돼요. 대표적인 게 석유죠. 석유는 일단 생산하고 나면 그걸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금은 그냥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금이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수요 측면과 같이 혼합해서 봐도 종합적인 수요는 금 가격하고 상황이 좀 먼 편입니다.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관점을 하나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골드바 만드는 거하고 이게 코인, 금화, 그다음에 이게 메달 만드는 거거든요. 메달 코인 만드는 거고, 이게 ETF예요. 투자 관점에서 이 금을 사다가 액션을 취하는 게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건 현재 이제 여기 전체로 보면 귀금속 만드는 것도 있고 기술적인 거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좀 전에 봤던 투자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수요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수요 중에서 실제로는 아까 투자 관련 수요 중에 ETF 관련된 ETF의 자금 흐름만 보면 이게 사실 금가격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아요. 이게 금가격이거든요. 이게 이 노란 차트가.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거하고 지금 보는 차트는 전부 다 월드 골드 카운슬,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 ETF 플로우의 흐름이 밑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면 가격이 내려오고요. 이 플러스 쪽으로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보시면. 그죠? 마이너스 커지면서 내려오죠. 여기서 약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플러스로 쭉 커지니까 다시 올라오죠. 여기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내려오죠. 그죠? 요게 2022년도 지나면서부터 약간 상관관계가 명확한가라고 약간 물음표를 찍는 패턴이 나타나긴 났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약간 마이너스 영향이 좀 커졌는데 올라갔죠. 물론 여기서 다시 플러스가 커지면서 올라왔고 마이너스가 커지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보다 플러스 영향이 살짝 커졌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커지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상관관계가 좀 깔끔하게 보이다가 이게 쭉 흘러오는 요 과정 중에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이거 긴가민가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게 플러스 영역보다 마이너스 영역이 더 크거든요. 흐름이. 그런데 가격이 쭉 미친 듯이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 기사 보도에 보면 중앙은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앙은행 데이터만 보면 이거 다 지우고 중앙은행이고 이게 금가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2년도 1쿼터부터 2023년 2년도 4쿼터까지 요 2, 3쿼터까지 3, 4쿼터까지 쭉 중앙은행의 금수요가 늘었는데 금가격이 안 오르죠. 그죠?
최근 패턴은 이 중앙은행 포지션이 사실은 이 시기보다는 좀 낮은 상태인 거예요. 물론 이 2023년도 2쿼터부터는 조금 올라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공격적으로 올라왔던 때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왔고 지금 일정 부분 좀 그때보다는 덜한 패턴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전체 디맨드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전체 디맨드의 흐름은 큰 흐름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ETF의 패턴도 약간 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뉴스 보도에 보면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늘어서 금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100%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의 패턴은 어떤 것이 금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지라고 그러니까 판단하기에 약간 미적지근한, 껄쩍지근한 뭔가 명확한 그 데이터가 없는 이런 부분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중앙은행도 있지만 주는 중앙은행도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끄집어 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 급 가격을 추세적으로 밀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논제를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 가격에 대한 판단이 어떤 수요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느냐? 지금은 약간 없다. 근데 과거에는 ETF의 자금 흐름이 가장 명확한 요건이었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 쪽에서 계속적으로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생기지 않는 이상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약간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게 금의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중에 ETF의 금 투자 ETF의 자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 중앙은행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그거는 약간 검증이 되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이외에 달러 인덱스가 금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사실 모든 원자재 그러니까 달러 표시로 거래되는 모든 원자재는 다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면 1온스의 금이 1000달러에 거래된다면 이 금 가격이 이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요. 1온스에 1000달러를 바꾼 다음에 그 1000달러를 가지고 다른 화폐로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을 사잖아요. 그럼 달러 인덱스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를 들고 일본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 가격은 변하지 않은 1온스의 1000달러인데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움직이면서 금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달러 인덱스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반대로 달러 인덱스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금 가격은 변한 게 없는데 재화 용역으로 교환할 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정해 주려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면 금 가격은 내려와 줘야 되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 가격이 내려가면 금 가격은 올라가 줘야만 금과 달러의 자산 이외의 다른 통화의 자산과 교환할 때 교환 가치가 동일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가치와 금이나 또 혹은 달러로 거래되는 어떤 다른 원자재의 그 가격은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적인 건데 그게 맞는 패턴을 볼 때도 있고 틀린 패턴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늘색이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주황색 요게 금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내려오죠. 이게 달러 인덱스가 금 가격이 쭉 올라갔죠. 그죠? 여기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금 가격이 내려왔죠. 달러 인덱스가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금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는 추세적으로 일단 상승이 살아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쭉 올라가고 그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금 가격이 중간에 요동치긴 했지만 여기까지 쭉 내려와줬죠. 다시 보면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쭉 빠져줬죠. 금 가격이 쭉 올라가죠. 여기 보면 달러 인덱스 쭉 올라가지고 금 가격이 쭉 내려와주죠.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맞는 패턴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뭐 여기서부터도 보면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약간 흐름이 바뀐 게 요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맞지만 큰 추세에서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큰 추세로 보면 여기 있는 금 가격도 따라서 떨어졌죠. 반대가 이렇게 일정 부분 조금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관관계가 크게는 깨진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맞거든요. 여기 보면 올라가고 여기 내려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맞는데 큰 추세에서는 약간 달라진 거죠. 여기서도 큰 추세상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달러 인덱스가 많이 깨졌는데 금은 상대적으로 옆으로 긴 패턴을 보이고, 그러다가 여기 다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쭉. 그러다가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는 2021년도 요 언저리 보면 여기 달러 인덱스가 쭉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금가격이 같이 올라갔다가 여기선 다시 반대 상관관계를 맞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달러 인덱스 쭉 올라가는데 금가격이 쭉 올라가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금의 상관관계는 100% 상관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높은 건 맞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가격을 얘기할 때 단순히 달러 인덱스의 가치만 가지고 금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게 100% 가능성을 실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보도에서 금가격이 무엇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검증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거든요. 좀 전에 검증해야 될 게 일단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사들여서 금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통계상으로는 100% 저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달러 인덱스의 가치에 역상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상관관계가 100%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사항인데요. 이거는 석유고 검은 건 여기에 금이거든요. 노란 게. 근데 금하고 석유는 일정 부분 일정 패턴에서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올랐죠. 두 개 다.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무시하시고 쭉 올랐죠. 추세적으로 크게 장기적으로.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80년대, 81년도 뭐 요때쯤 80년대 후반 요때 정점을 쳤던 게 쭉 조정을 받아요. 중간에 요동치기는 했지만 요거는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때입니다. 요걸 제외하고 나면 추세적으로 쭉 내려서 실제로 사이클을 다시 업 사이클을 탄 게 언제냐면 여기까지 추세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쭉 80년대부터 쭉. 그랬다 다시 업 사이클을 타기 시작한 게 석유가 먼저 업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금이 2000년대 들어와서 업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석유는 IMF 터지고 나서 98년도 후반부 90년도 조금 미치기 전부터 업 사이클을 탔고, 금은 그 뒤에 조금 뒤에 업 사이클을 타고 두 개 다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이때가 노이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석유의 사이클이 여기까지 밀고 올라왔죠. 그죠? 그 다음에 금 사이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언저까지 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금이 이 추세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금하고 석유가 완전히 동떨어진 투자 대상, 서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클을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다른 요건에 있는데 이건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비교해 보아야 될 게 그게 주가하고 금 가격이에요. 얘가 70년대 이전에는 금 가격을 보는 게 의미가 없고 그때는 이제 브레튼 우즈 협정 때문에 금태환이 돼 있었으니까 그 뒤로 보면 저기 보시면 여기 쭉 주가가 빠지죠. 그죠? 금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그죠? 그다가 주가가 쭉 올라가니까 금 가격이 쭉 빠지죠. 쭉 주식 빠지는데 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금하고 주가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일정 부분. 그죠? 그리고 금하고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탈 현상이 일정 부분 일어났거든요. 주가는 올라가는, 여기서 보면 내려왔다가 주가는 올라가는데 금은 하락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금하고 상관관계를 똑같이 맺다가 여기 다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계속 역이네요. 그죠? 그다가 여기서 보면 완전 역으로 움직이게 되죠. 여기는 올라갈 때는 기고 있고 여기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 최근이 아니고 2008년도 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주가 먼저 깨지고 좀 이따 금이 먼저 그 다음에 깨지고 그러다 올라갈 때는 금이 먼저 반등하고 주가가 나중에 반등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깨지고 금이 따라 깨진 다음에 금이 먼저 반등하고 주가가 나중에 반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글로벌 금융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 보시면 여기 주가가 먼저 깨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금이 그 뒤에 깨지다가 주가하고 금하고 재차 같이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금하고 주가는 이렇게 비교를 장기 차트로 보면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수가 있어요. 야, 이게 금하고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있나? 근데 최근 패턴은 일단 주가가 깨질 때 금도 깨지는 현상을 보이긴 했다. 그런데 금이 주가보다 깨지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대체 금 가격은 뭐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이런 복잡단안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 정리드리면 일단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금 가격의 1순위는 ETF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ETF에 금을 사겠다라고 하는 자금 흐름이 플러스로 계속 작동하면 금 가격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거고
최근에 그거하고 약간 이탈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중앙은행이 금을 매집해서 금이 가격을 밀어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아직 제가 보기엔 데이터상으로 확연히 검증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관계는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때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금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난리를 친다고 얘기를 한 지가 여기 기사보도 여기 보시면 금값은 사상 최고라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 뭐 2,400 이거 예전에 4,000달러 간다는 얘기를 2020년도 8월 달에도 이 얘기를 막 했었어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이 올라가다가 좀 전에 봤던 건 주봉이고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다가 여기 보면 고점을 뚫었죠. 직전 고점을 뚫고 밑으로 갑자기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하고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차트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반적으로 이 차트입니다. 이게 그 매크로트렌즈.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겁니다. .net이란 사이트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금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금 가격에 인플레이션을 한번 적용한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때가 80년대 고점이었어요. 보시면 여기죠. 여기. 이때가 그 2011년도 고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이때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 고점하고 동일하게 맞아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뭘 적용하면?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여기 있는 이 급등한 건 이걸 노이즈로 치면 이게 정점에 붙어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이나 석유는 그 자체를 보유함으로써 생성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은 임대료가 생성된다거나 주식이나 채권은 이자나 배당 혹은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안 하더라도 이익을 내서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플러스 알파가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하고 그 금융자산은. 그런데 그거 이외의 다른 자산들은 플러스 알파가 작동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교환 가치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이 대상이 내가 이 화폐로 이 정도 주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극단과 극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환 가치에.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 10월 요 시기 연절에 정점을 맞은 거 이외에 여기 보면 2020년도 6월 7월 뭐 요때 8월 달에도 정점을 맞았거든요. 보면 이때도 이거 전고점 뚫고 올라가서 이때도 4,000달러 간다는 동 이 생 난리를 쳤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적용해보면 얘가 끝단 무렵까지 와가지고 조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금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적용해보면 끝단 언저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 동영상 계속 보면 이 금가격이 2,500달러까지는 갈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지만 그 언저리에 가면 그게 마지막일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금에 대한 장기 사이클을 볼 때는 교환 가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적용된 차트로 봐야만 그 끝단이 어딘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가격이 이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고 얘가 올라가주면 2,5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왜? 이 교환 가치가 2,500달러 언저리가 정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물가를 적용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에 이게 지금 단기간에 2,500달러에 도달하면 1년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1년간 올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도만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끝단에 계속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률을 얘가 계속 여기 언저리에서 버틸 수 있다면 올라가서 1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정도만 버틸 거고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뭐 한 3%대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금을 가지고 얘가 끝단에서 계속 붙어 있다면 금은 명목 가격으로 한 3% 정도의 상승률을 계속 보이면서 여기 붙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에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굳이 금을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지난번에 동영상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주가가 밑으로 급격히 내려오면 가장 위험한 게 금이에요. 금은 상대적으로 무엇인가가 좋다고 대체할 수가 없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가 싫으니까 존재하는 어떤 뭐 안전자산이란 그런 개념의 일정 부분이 존재하는 거지 극단적으로 얘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에 대한 관점의 포커스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무엇인가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인 넘어갈 자산이 없을 때 선택하는 그런 대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밑으로 쭉 밀려가면 그때 금 가격은 더 이상 그러니까 아래로 급락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아도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석유도 동일해요. 이게 석유 가격이거든요. 이것도 매크로트렌즈.net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 역시 가격을 보면 금처럼 떴다가 내려왔다가 떴다가, 이거 노이즈로 보시면 떴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들렸잖아요. 이걸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이때 여기 많이 올라왔던 이 부분을 노이즈로 생각하면 이게 정점 언저리에 와서 두들겨 맞고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드 가격은 이 기사로 보면 정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직전 고점을 아주 세차게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새로운 사이클을 타고 미친 듯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교환 가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주식이 아래로 쑥 빠지면 얘는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의 여력이 빠지게 될 거다.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2021년도 그 10월 달에 고점을 맞은 이유는 이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밀고 못 올라가고 내려갔지만, 요 시기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생각해보면 2021년도 8월 9월 달 요때 한번 주식시장이 밀렸죠, 밑으로. 2021년도 볼까요? 자, 2021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 예. 2011년도 8월 달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밀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래로 쭉 밀렸죠. 그 밀린 다음에 장기적으로 추세를 타면서 사이클이 밀고 올라왔잖아요, 쭉. 그죠? 이거를 금 가격이 못 버틴 거예요. 여기서 밀고 내려온 다음에 얘가 더 이상 탄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게, 경기 사이클이 호전되면서 주가가 밀고 올라올 거기 때문에 금에 베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소멸된 겁니다, 이 뒤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금 가격이 일정 부분 갈 곳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주식이 쭉 밑으로 빠지면 금에서 이탈해서 주식으로 쭉 밀고 들어갈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금이 쭉 밑으로 밀려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제처럼 2011년도 이후에 8월 이후에 생겼던 요 시기처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금에 대한 패턴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에서 반복된, 이거 지울 수 없는 그 핵심은 뭐냐면,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면 가격이 깨집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맨날 쌩 난리치던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이 붕괴된 이후에 못 올라가잖아요. 너무 비싸면 주식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동일해요. 중요한 건 얘가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걸 도대체 뭘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인 거고, 금은 주식처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펍에서나 이런 가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처럼 임대료가 나와서 부동산 임대 관련된 것과 채권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은 단순히 교환 가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이 가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그게 가상화폐거든요. 가상화폐는 투자 대상으로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상화폐가 이제 소멸되지는 않는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투자 대상으로 봐야 될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상화폐 한번 말씀드릴 때, 이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 그냥 버린 돈이라고 들고 있다가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팔아라, 이런 얘기는 드리긴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을, 지금은 사실 투자 의견을 드릴 생각은 없고 가상화폐의 패턴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는 주가고 이게 가상화폐거든요, 노란 게. 근데 이 생각은 해봐야 돼요. 가상화폐가, 그럼 주가가 내려올 때 가상화폐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주가 내려오죠. 가상화폐 깨지죠, 그죠? 주가 올라가는데 깨졌습니다, 그죠? 주가 올라갈 때 가상화폐 올라가죠, 그죠? 주가 깨질 때는 가상화폐도 깨집니다, 그죠? 주가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깨지죠. 주가 깨지는 과정 중에 가상화폐 깨지죠. 지금 가상화폐가 살짝 머리를 들었거든요. 최근 보면. 그리고 요번에 일간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얘는 깨지고 있는데 얘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주식과 가상화폐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주식은 대폭 깨지고 있는, 가상화폐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갖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도 전혀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가상화폐는.
근데 가상화폐는 정상적인 금이나 원자재와 같은 그런 거래처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소수의 매니아들만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이나 뭐 원자재처럼 교환 가치를 통한 인플레이션 적용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얘는 그 사이클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해요. 가상화폐가 투심과 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투심이 강력할 때 가상화폐의 투심이 강력해지는 거지, 사람의 투심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이 소멸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투심도 소멸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장기 사이클을 쭉 뻗어 올려서 아직은 이 주식의 사이클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투심이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투심이 굉장히 세게 뻗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정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산, 특히 주식에 대한 소멸, 투심이 깨지면 그때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심도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상화폐가 단기적으로는 주식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주식에서 그러니까 주식이 표현해주는 위험자산의 그 투심 강도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역시 이 가상자산도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의 패턴을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강도가 세지는 그런 상황에서만 가상화폐의 자산이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하고 환율시장하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얘기를 종합적으로 드렸는데 채권시장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